모든 것을 아는 소련군, 정보전의 승리. 1943년 4월 15일 히틀러는 공격 개시일을 5월 7일로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5일 후 올가 체코바라는 소련 스파이가 있었는데, 이 여성은 5월 첫째 주였던 쿠르스크 공격 개시일이 연기되었습니다 라는 사실을 소련에 보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4월 29일에는 새로운 공격일이 6월 12일로 정해졌다고 한 발씩 앞서서 보고를 합니다. 독일군 장병들한테 작전이 하달되기도 전에 작전 일시가 소련한테 누출된 것이죠. 이는 기밀 중에 기밀로서 국방군 사령부에 10여 명 만에 아는 내용이었습니다. 시타델 작전의 목표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던 소련군이 절대로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방어진지를 최대한 강화한 것은 이렇게 정보가 누출돼서 독일군이 뭘 할지 훤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독일의 무기. 결국 공격일은 1943년 7월 5일로 확정됩니다. 티거와 판터가 전장에 전면에 서게 되었습니다. 티거에 장착된 88mm 주포는 소련 전차 사거리 밖에서 소련 전차 격파가 가능했습니다. 약 1500m죠. 장갑 두께는 최고 1000mm 두께였으며 처음으로 넓은 트랙을 사용했으며 56톤 체중으로 최고 36km/h 속도가 가능했습니다. 시속 36km죠. 단점은 너무 비싼 제조가와 그 다음에 고장이 나게 하면 회수하기가 어렵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티거는 쐐기처럼 전선을 뚫고 들어가는 돌파 역할을 이 전투에서 충실히 해냈습니다. 판터는 T-34 교훈을 그대로 받아들인 전차로서 그동안 직각이었던 독일군 특유의 전면 장갑이 경사로 바뀌고 최고 시속 54km 속도로 T-34의 모든 것을 빼닮은 전차였습니다. 그러나 요구가 계속 추가돼서 실전에 투입되었을 때는 지나치게 무거워졌고 기어와 트랜스미션 마모가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장이 났죠. 그러나 티거 전차보다 2배나 생산이 빨랐고 75mm 주포긴 했지만 구경장이 굉장히 길어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티거와 비슷한 관통력을 자랑하게 됩니다. 페르디난트 구축전차. 티거 경합에서 탈락한 포르쉐형 차체에 88mm 장포신으로 구성된 69톤의 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문제가 기관총 같은 고무장이 없어서, 그리고 지나치게 느린 속도로 인해서 소련 대전차병의 육박전에 피해가 컸습니다. 그러나 소련의 기갑부대가 사실 제일 무서워했던 것이 바로 이 엘레펀트였습니다. 이 페르디난트에서 엘레펀트 구축전차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소련의 무기 IL-2 슈트로모빅 전폭기. 소련의 슈트로모빅 전폭기는 저공 폭격 작전을 위해 태어난 기체입니다. 때문에 고사포 공격으로부터 조종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방호 장갑판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이것은 지구 역사상 가장 최대의 전차전이 벌어졌던 1943년 소련 쿠르스크 전투에서 독일군의 대공사격을 받고도 독일군 전차대의 공중 폭격을 자신있게 감행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최고의 대전차 공격기로 꼽히는 IL-2 슈트로모비크는
지상을 향해 곤두박질 치면서 37mm 기관포를 퍼부어서 독일군 타이거 전차의 상판을 파괴하는 위력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소련군이 가장 사랑했던 기체가 바로 이 IL-2 슈트로모비크였습니다. 반면 이 기체로부터 끔찍한 경험을 했던 독일군은 IL-2 슈트로모빅에 흑사병이라는 별명을 붙이게 됩니다. T-34 76전차 T-34 76전차는 소련에서 제작한 중형 전차로 2차 대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된 전차입니다. 당시로선 선진적인 경사장갑, 뛰어난 구동력, 웬만한 중형 전차까지 상대가 가능한 76mm 주포, 낮은 가격과 높은 생산성, 전장에서 많은 활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소련을 구한 전차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T-34 76은 76mm 구형의 주포를 사용하는 T-34로 독소전 초기부터 중후기까지 쓰입니다. 독소전 초기에는 독일군에게 T-34 쇼크라고 부를 정도로 큰 충격을 주게 되지만 전쟁 말기에는 76mm 주포로 한계가 느껴져서 구경을 확장한 T-34 85 전차를 주력으로 사용하면서 T-34 76은 점차 퇴역하게 됩니다. 6.25 때도 북한군한테 쓰였던 T-34 85죠. 다음으로는 카츄샤. 이 카츄샤 로켓의 특징은 바로 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련은 이 카츄샤를 마구마구 뽑아냅니다. 그러나 싸다고 얕보면 안 되는 것이 130mm 로켓을 사용하는데 초기형은 8발, 중후기형은 16발을 탑재했습니다. 독일 네벨베르프와 비교하면 엄청난 탑재량에 그리고 화력, 흐느끼는 미미라는 독일의 네벨베르크는 애송이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는 법이죠. 바로 명중률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발사대가 연약해서 반동을 지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장점이 많았기 때문에 소련은 1936년 개발을 시작해서 41년 벨로루시 전선에서 처음 사용하고 1945년은 2527대나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독일군이 저 어마무시한 소련군의 방어진지를 어떻게 돌파했느냐, 독일군의 전술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마 인터넷 유튜브에서도 이 점을 제대로 설명했던 영상은 제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독일군은 가장 강력한 티거 전차를 전면에 위치시킵니다. 삼각형 쐐기골 모양이죠. 이 타이거 전차는 앞으로 진격하면서 일단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그 측면에 이거는 4호 전차 또는 3호 돌격포입니다. 4호 전차 또는 3호 돌격포가 티거 전차의 뒤를 따라서 티거 전차가 뚫어놓은 구멍을 더 넓게 벌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 측면에서요. 그리고 이 안쪽에 하노마그 장갑차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하노마그 장갑차 안에는 박격포, 기관총 등이 탑재되어 있고 그 안에 또 보병이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타이어가 구멍을 뚫고 4호 전차 돌격포가 구멍을 넓게 벌리면 그 안으로 쏟아져 들어가서 이제 점령하는 그런 역할인데, 이 하노마그 장갑차 앞에는 또 보병이 기갑 척탄병이죠. 그 보병이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타이거 전차 뒤를요. 그래서 이 하노마그 장갑차에 탑승한 보병이나 아니면 일반 걷는 보병이나 이론적으로는 이 완전히 쇳덩어리들에 의해서
보호가 되는 거예요. 앞에는 타이거, 뒤에는 또 측면은 4호 전차 또는 3호 돌격포에 의해서 사방이 완전히 둘러싸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쿠르스크 전투에서 소련군은 팩프런트, 즉 대전차포를 대량으로 배치한 대전차 방어선을 설치해서 독일군의 시타델 작전을 저지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련군의 방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께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전면에 이 대전차 지뢰죠. 다양한 대전차 지뢰, 대인 지뢰를 가장 앞에 묻어놨습니다. 주로 대전차 지뢰겠죠. 그리고 피아노 선이죠. 피아노 줄을 전차가 오는 길목에다가 깔아놨죠. 독일군 전차는 이렇게 오다가 대전차 지뢰에 당하고 살아남은 전차들은 또 이 피아노 줄에 걸려서 그대로 멈춰 서게 됩니다. 자, 멈춰 서게 되면 대전차 포가 다양하게 지키고 있는데 보통 대전차 포 4, 5문으로 구성된 1개 대전차 중대가 여기 멈춰서 있는 독일군 전차를 향해서 집중 사격을 하게 됩니다. 이 전차는 교묘하게 이 피아노 줄이 있는 곳은 대전차포 사격 거리 내 조준점 내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후방에 있는 대전차포가 불을 뿜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철조망하고 대전차 호, 그러니까 전차가 이 피아노 줄을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이 대전차 호에 빠지게 해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때서야 비로소 참호가 있고 보병들이 위치해 있게 됩니다. 이 보병들은 또 대전차 총이라고 하는 거를 또 장비를 하고 있고, 대전차 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구경이 작은 기다란, 지금은 쓰지 않는 무기죠. 소련군이 즐겨 썼던 휴대용 대전차 포라고 할 수 있겠죠. 바주카포 같은 건데 구경이 굉장히 작은 말 그대로 대전차 총, 그걸 또 사격을 해서 독일군 전차를 저지를 하고, 그 다음에 후방에 대전차포 아까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더 후방에 뭐가 있느냐, T-34 전차가 있는데 T-34 전차가 위장된 T-34 전차가 있고, 앞에는 위장된 T-34 전차, 진짜 전차는 지금 후방에 위치해 있는데 진짜 전차가 약간 땅 밑에 묻혀 있습니다. 그런 전차도 있고 밖으로 나와 있는 전차도 있고, 땅 밑에 이렇게 묻혀져 있다가 독일군 전차가 여기까지 뚫고 들어오면은 맞받아 나가는 거죠. 이 와중에 독일군 전차는 이 모조 전차에 또 속아가지고 포격을 가하기도 하고, 그때 이제 진짜 전차가 나와서 공격을 하게 되죠. 이렇게 막 거의 이 6중, 7중으로 독일군 전차를 방어할 준비를 소련군은 마치게 된 겁니다. 1943년 7월, 이 해이 여러분 정말 뜨거웠을 것 같습니다. 7월 5일 집게발처럼 위쪽 집게발은 발터 모델의 구군, 중부 집단군, 밑에 있는 집게발은 만슈타인의 4기갑군이 주력인 남부 집단군. 아무래도 기갑 전술에 능한 만슈타인 헤르만 호트 무장 시대가 있던 남부 쪽이 더 강력한 주먹이었죠. 그래서 위쪽 집게발이었던 구군은 초반부터 진격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이유는 위쪽 직개발 지역이 하필이면 방어 짐지가 더 강한 데다가 아무래도 기갑 전력이 남부 집단군보다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독일군 상장인 헤르만 호트의 제4기갑군은 SS 기갑군단을 선봉으로 내세웠기에 호트의 남쪽 지역, 즉 아래쪽 직개발 쪽은 모델의 북부 쪽보다는 전진이 그나마 수월했습니다. 쿠르스크 전투의 하이라이트 7월 12일 프로호로프카 전투 누가 이겼나? 그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월 12일 쿠르스크 전투가 시작된 지 7일이 지났네요. 헤르만 호트는 4기갑군의 예비 전략까지 모두 끌어모아서 프로호로프카로 진군을 시작합니다. 같은 시각에 소련 제5근위전차군은 역공을 시작하죠. 이로써 무장친위대 SS와 독일 제5근위전차군이 프로호로프카 서쪽에서 충돌합니다. 1SS 기갑사단 LSSAH, 2SS 기갑사단 다스라이, 3SS 기갑사단 토텐코프를 앞세운 4기갑군, 독일군 전차 총 200대, 약 200여 대로 최신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련군과 맞닥뜨리게 되는데 소련군의 전차는 최신 연구 결과 약 800여 대 정도라고 합니다. 결국 이들과 200여 대의 독일 전차와의 맞짱, 그것이 바로 프로호로프카 전투의 팩트입니다. 800 플러스 200, 무려 1000여 대의 대규모 전차전, 인류 역사상 최대의 전차전이라고 부르는 쿠르스크 전투의 백미를 장식하는 이 전투는 소련군의 압도적 물량, 독일군의 압도적 성능 대결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이 전투는 이렇게 묘사되었는데요. 마치 복서처럼 티거와 판터 가까이에 파고드는 T-34에게 가까운 근거리에서 난타당한 독일군은 큰 피해를 입고 후퇴한다. 소련의 대승리였다. 그러나 최근에 여러가지 연구자료가 나오면서 진실에 근접한 팩트가 밝혀집니다. 프로호로프카 전투는 소련이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실상은 맞붙었던 소련 제5근위 전차군의 손실이 소련 측 기록이 공개된 결과 650대에 가까운 전차가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대손실로 5근위 전차군은 공격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독일 손실 통계 연구 결과 독일 손실은 약 70대 정도였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독일군 전차 200여 대 중에서 70대 정도만 파괴가 된 것이고 소련군 전차 800대 중에서 650대 정도가 파괴된 겁니다. 한마디로 독일 SS 기갑군의 대승리였다는 겁니다. T-34와 T-70 이것이 소련군 전차의 대부분이었는데 이들이 전속력으로 독일 전차에 파고들었다, 돌진했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화력과 방어력의 차이를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가까이 접근하는 근거리 전투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돌진하다가 티거와 판터의 장거리 포격에 격파당했다는 것이 최근 나온 진실입니다. 확 트인 개활지에서 티거 전차 전면으로 돌격하는 것은 자살행위였습니다. 또 하나 특이할 만한 것이 이때 그 SS 부대에 그 유명한 미하일 비트만도 소속되어 참가했다는 겁니다. 또한 프로호로프카 전투는 7월 12일 하루에 다 끝난 게 아니라 며칠간이나 계속되었고 그 결과 다스라이 제2SS 기갑사단이죠.
아스라이는 7월 16일까지도 서서히 동쪽으로 소련군을 밀어내었고, 이 전진으로 인해 7월 14일 수개 소련군 전차선을 포기까지 하는데 성공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참 황당하게도 더 이상 전과 확대가 불가능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히틀러 때문이었습니다. 이 프로호로프카 72 대전차전, 이 프로호로프카의 전투는 독일이 막대한 전차 손실로 인한 후퇴가 아니었습니다. 히틀러의 작전 지속 의지 결여로 끝나게 된 겁니다. 바로 서부전선 시실리 미국 상륙이라는 소식과 동맹국인 이탈리아가 떨어져 날 것 같으니까 히틀러는 대승리를 거두면서 진격 중입니다. 제가 아까 7월 14일 소련군 수개사단을 포위하는 데 성공했다고 그랬죠? 대승리를 거두면서 진격 중인 SS 무장 친위대를 갑자기 이탈리아로 보내기로 합니다. 자,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슈타인, 위대한 장군들은 타이밍 알아채기의 천재들입니다. 만슈타인은 프로호로프카에서 650여 대의 소련 전차를 파괴한 상황을 전달받고, 조금만 더 싸우게 된다면 프로호로프카 지구에서 소련의 전략기갑 부대를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는 기회를 포착했음을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작전 지속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서부전선의 시실리 미국 상륙이라는 소식에 동부전선에서 이 정예부대를 그대로 두는 것을 불안해한 히틀러에 의해 묵살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만슈타인이 훗날 자신의 회고록에서 잃어버린 승리라고 말한 겁니다. 만슈타인의 말대로 프로호로프카 전투는 히틀러 때문에 잃어버린 승리였습니다. 참 안타깝고 황당한 것이 후퇴는 의지가 약해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게 됩니다. 히틀러는 후에. 그런데 1944년 7월에 히틀러가 싸울 의지를 잃어버렸던 것은 연합군이나 소련 입장에서는 다행이었습니다. 만약 만슈타인이 프로호로프카 지구에서 소련군 2개 전차군에 대한 공격 지속을 했다면 3차 하르코프 전투보다 더 큰 만슈타인, 아니 독일군 최대 승리가 될 뻔했습니다. 쿠르스크 전투 결과. 자, 쿠르스크 전투 결과로 프로호로프카에서 소련군 2개 전차군을 없애버릴 수 있었던 그 기회도 날리고, 독일이 그동안 방어진치 강화할 시간을 소련한테 줘가면서 쥐어짜서 모았던 모든 예비 병력이 소진되게 됩니다. 그리고 끝나면 다행인데 바로 다른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것은 바로 소련 최고사령부가 적의 맹렬한 초기 공세를 버틴 후에 적이 무디어졌을 때, 그때를 노려서 대반격에 나선 겁니다. 상대의 공격을 흡수했다가 힘 빠졌을 때 회심의 강펀치. 여러분, 제가 1부 때 말씀드렸죠? 바로 만슈타인의 특기 전술이죠. 기동 방어 전술. 크루스크 전투가 정점에 달했을 때 소련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모델 원수의 배후를 대규모 동력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공격 때문에 독일군은 쿠르스크 북쪽 전선의 전투를 중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에서도 마지막 목표를 달성할 뻔했던 쿠르스크 작전이 중단하게 돼서 결국 모두 중단이 된 거죠. 그래서 소련이 바란 대로 전황이 전개가 됩니다. 이제 집게발 하나가 잘리고 또 집게발 하나가 잘렸습니다. 그래서
히틀러에 의해서 잘 나가던 남부공세도 중단이 됐고, 결론적으로 동부전선은 1944년 만슈타인의 3월 봄이죠. 그때 3차 하르코프 전투를 통해서 안정을 시켰는데 그때보다 훨씬 취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유했던 기갑 전력이 모두 살아났거나 보충하기 위해서 전선에서 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쿠르스크 작전이 끝난 다음에 동부전선은 히틀러가 바랬던 동부전선 승리를 고사하고 휴전 가능성조차 날려버리게 됩니다. 자, 소련군으로서도 이제까지 동장군 때문에 동장군의 힘을 빌어서 이겼는데, 이번에는 기후적인 도움이 없이 정보전 승리, 그 다음에 작전의 승리, 전투력만으로 승리를 낚아챘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는 소련군한테는 의미가 매우 컸습니다. 독소전 초반에 그리고 여름철에 맥없이 밀리던 소련군이 진짜 강군이자 괴물로 변신한 겁니다. 여러분, 쿠르스크 전투에 대해서 제가 정말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